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네.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책인데 저희가 이제 서문 정도 이제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하면서 뭐 그죠 1, 2, 3부를 계속해서 우리가 종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우리가 그 행복과 불멸 그리고 이제 신성을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하고 오래 살면 그만인 것 같은데 왜 신적인 초인적인 걸 추구하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거다 이거죠. 이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본래 의학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되는 게 대부분 환자잖아요. 네. 이 환자를 치료해서 일상적인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네. 예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부터 치료이고 어디부터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이제 구분이 모호해지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유명한 발기부전제 있잖아요. 네. 그 비아그라죠. 네. 근데 비아그라가 본래는 이제 여기서 보면 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혈압 치료제인데 갑자기 그 효과 있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제 성기능 장애를 좀 앓던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처방받아 가지고 그냥 정상 상태로 복귀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서여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별 문제 없는 사람도 처방을 받아가지고 더 이제 그 슈퍼맨 능력을 향유하고 싶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치료의 영역이 결국은 이게 그 일종의 정강 하나의 어떤 슈퍼맨으로 만들어가는 거하고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 공학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이게 일종의 복권이라는 거죠. 복권? 유성생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에게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이게 그냥 섞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상당히 이제 운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 해도 같은 엄마 아버지에 태어나도 다 다른 게 그렇죠. 같은 형제라도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누구는 공부 안 되고 누구는 잘생겼는데 누구는 못 낳고 그 참 복권이잖아요. 네, 복불복 같은 복불복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불임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부들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되면 아니 그러면 좀 여러 개를 꼭 하나만 수정을 해야 되나 여러 개 가지고 그 중에서 뭐 이런 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네, 아니냐. 유전자 가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있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면서 결국은 좀 안 좋은 건 잘라내고 수선도 하고 유전자 가위로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누구 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도 좋고 막 심장도 강하고 잘 뛰고 뭐 키도 크고 뭐 이런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자연으로 한다. 이게 가치겠냐 이거죠. 거기다 특히나 이게 국가 수준으로 경쟁이 돼버리면 여기도 또 남한과 북한 여기선 그 유발 하라리 책에는 그 한국 한민족 남북한 사례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사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유발 하라리 책을 우리나라가 참 많이 사주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까? 그 아닙니까? 프랑스의 그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그 한국 하도 많이 네. 사주니까 한국 사랑이 있죠. 그렇겠죠.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국가 간에 대항해 가지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시도를 해서 막 운동선수 천재 막 이런 사람들 길러내면 나만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저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막 초인들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처음에는 이렇게 치료를 목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가는 것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그렇겠네요. 역사가 보여준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약물도 나오지만 전기 자극도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세뇌도 했습니다만 사람을 여러 가지 조정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은 이런 것도 있대요. 뇌하고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조현병을 치료하는 사례가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 목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현병을 치료하지만 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안 할 때 공부 좀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얼마든지 그거는 지금은 치료 목적으로 한정하고 한다지만 어떻게 다른 방향 뻗어 나갈지는 비아그라의 사례에서 보던 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인간이 그런 것들 이런 신기술의 용도랄까 이런 위험성들을 제한하는 지혜도 있죠. 우리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생학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를 못 낳게 단산하고 이랬잖아요. 그 우생학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 사회에서는 그런 우생학적인 것들은 접근을 안 하고 있고 또 뭐 장기 매매랄까 이런 것들 그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되고 뭐 근데 절대 그건 비윤리적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안 하듯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새로운 기술이 있고 이런 거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지혜는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그 신성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 개인 차원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신성을 추구한다든지 행복의 문제나 불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금 인류가 할 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게 한 개인의 그런 문제들보다는 집단적으로 인류의 어떤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우리 뭐 TV 틀면 하루에 그 1달러가 없어가지고 굶고 있고 막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고 치료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지금 이런 뭐 불멸과 신성을 하냐 이 사람부터 해결하자라고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궁궐에 사는 사람하고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궁궐에 사는 사람이 저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저 좋은 집에 살 때까지 우리는 다른 거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인류 역사는 전개된 게 없다 이거죠. 궁궐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제 높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대고 이제 자원을 대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은 역사란 걸 지금까지 따져보면 하나 해결했다 해서 다른 과제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가니까 이건 집단적으로 이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의 추구는 집단적으로 이제 인류가 할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의 어떤 예측이지 정치적인 선은 아니다. 이렇게 가자.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측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들은 우리 앞에 앞으로 향후에 여러 선택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능성이 올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결국 역사를 왜 연구하나 이 책에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21세기 인류가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 논의를 해보는 것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 논의를 한다는 건 뭔가 그래도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뭐 이거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고 뭐 어떤 사실 학문을 왜 공부하냐 이거죠. 재밌는 그래서 역사를 왜 연구하냐 이게 여기서 이제 나와요. 네. 저도 참 여기서 재밌는 게 역사를 이제 왜 연구하냐. 보통은 이제 역사라든지 다른 학문들 보면 뭔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학도 이제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할 것인가. 경제학도 사람들이 어떤 식의 소요 공급을 보여가지고 이런 시장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런 예측뿐 아니라 학문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그 예측이라는 것들이 주 업무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지평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잖아요. 네. 근데 이 넓혀주면서 뭘 하냐 이거죠.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의 우리 사회,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확정적이고 결정적이고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게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아주 우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죠.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과거의 덫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죠. 빨리 정프로님 조금 네. 더 쉽게 빨리 해주세요. 아니 그 뭐 약간 말은 어려운데 네. 결국 이제 역사 공부를 해서 네. 과거에 그 실패했던 거 그대로 가지 말고 조금 더 괜찮은 방향으로 가자. 이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단순히 과거가 좋다가 아니라 네. 그 과거가 지금 오늘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지금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단순하게 막 그 사람 이름 외우고 막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일화적이고 막 그 재밌는 이야기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면 상당히 이건 시간 낭비일 수가 있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오늘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꼭 이렇게만 살았어야 했나?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 이거죠. 역사를 해방 일제 강점기 때를 공부해보고 조선 후기를 공부해보고 우리 근대 이제 여러 가지 광복 이후를 공부해보면서 이때 우리의 선택들의 가능성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왔구나 라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가능성이 넓어지고 또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 과거의 덫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뭐 말씀 그대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 어떤 자극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이제 추출해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참 그런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사회 현실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역사라는 것, 이 세계라는 것은 사실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일어났고 우리 생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 가능하다는 거다 이거죠. 절대적인 뭔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역사라는 거죠. 역사 공부라는 거죠. 역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딱 짜여진 어떤 틀이든 아니면 어떤 뭐 절대자유한 어떤 계획이든 이런 거에 의해서 네.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나는 과거에 그 사람들은 그 역할을 그냥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고 그 만든 미래가 이제 지금의 내가 되고 혹은 뭐 우리 사회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그냥 기본값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뭘 바꾸려고 하지 네. 않고. 그럼 기본값 받으니까 이 기본값 출발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과거의 성과가 있고 과거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해봐야지 이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 수가 있는데 그 공부를 안 하면 그걸 열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뭐 우리가 했던 무슨 민주화 운동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는 독재 정치를 뭐 끝내고 우리가 해냈던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혹시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또 그거를 우리가 깰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또 미래를 또 우리는 바꿔 나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를 연구하면서 그러면 이게 과거가 지금이 어쩔 수 없고 과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 되풀이하는 과거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를 바꾸려는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 다시 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그래야지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자, 봐라. 역사를 공부해서 이때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고 그때 이랬다면 지금의 역사는 또 바뀌어졌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역사 새로 쓰기부터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 예를 들어가지고 막시스트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고대 노예제 다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세계가 나을 것.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여성들.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제일 먼저 역사를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는 가부장제의 지배와 착취의 역사였다. 하늘의 절반은 우리 여성인데 왜 여성은 이 역사에서 배제되었고 침묵되었고 억압되었는가? 자, 우리 여성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보자. 역사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 무슨 미실이든 하여튼 과거에 우리가 그냥 역사책에서 대충 그냥 넘어갔던 그런 여성들도 다시 꺼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찾아서 그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들의 운동도 역사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그 성소수자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 가지고 성경을 예를 들어서 공격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또 역사를 공부한단 말이죠. 자, 레위기가 서해졌을 때 이게 당시에 어떤 그 서해졌던 시대적인 고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 봐라 이것은 레위기라는 것은 사실상 기원전 한 500년 정도에 서해졌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쓴 사람이 그 당시 그걸 반영해 쓴 거지 과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이쪽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말하는 몇천 년 전에 신이 그 산에서 쓰가해서 신이 산에서 말을 쓴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사를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세계를 바꾸려는 운동은 이제 역사를 새로운 이제 쓰기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련의 필연적 사건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들이 오늘의 이 부당한 현실을 창조했고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능히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그 역사를 진짜 수많은 사례가 있네요. 그거는 진짜 네. 갑자기 별로 위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어느 시대에는 끄집어내서 그 네.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한참 존경받던 사람들을 또 지워버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변화의 방향으로 또 사람들을 이끌으려고 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이후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조정으로부터 많은 이제 그 기림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또 보면 그 영정조 때였나요? 하여튼 그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왕권의 강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국가라는 말을 좀 쓰기 시작하거든요. 정조 때. 네. 영정조 때. 그럴 때 맞물려 가지고 또 이런 재조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니까 쫙 우리 지금 우리를 식민지를 삼고 있는 저 일제 대항에서 뭘 해야 되는데 딱 제일 좋은 게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을 쳐부순 외도군을 쳐부순 우리 이순신 장군 또 확 뜬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1960년대 70년대 본격적으로 또 당시 박정희 이제 정권에서 그 이순신 대대적인 현충사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의 뭔가 무신이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뭐 또 효과를 또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대대적인 민족 정기 선양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새롭게 어디마다 재조명이 되고 새롭게 뜨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역사 새로 쓰기죠. 네. 근데 이게 국가나 집단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개인의 선택에도 영향을 줘요. 역사를 제대로 알면.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저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잔디의 역사를 봤거든요. 잔디? 우리 단독주택 아니죠. 전원주택 같은데 다 그 앞마당에 잔디가 쫙 푸른 잔디 깔린 네. 앞마당 있잖아요. 그 잔디에 그냥 아름다우니까 깐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아 그러니까 예쁘잖아. 잔디 깔면. 네, 조경. 네, 조경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또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이 이걸 알고 나면 아 이게 과연 집 앞에 잔디를 깔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또 다른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우리가 동굴에 살 때 석기시대부터 동굴 입구에 뭐 잔디 깔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그리스 로마 때 신전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경기장 이런 데 앞에 잔디 안 깔았잖아요. 네. 네. 근데 언제부터 이제 잔디를 심었냐는 거예요. 잔디. 영국 왕실 아니에요? 아닌가? 그 정원 문화 있고 뭐 맞습니다. 중세말 이제 프랑스. 영국 귀족의 아. 저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중세말 렵에 영국 프랑스 귀족이 이제 멋진 이제 저택을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앞에 널찍한데 쫙 잔디를 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귀족을 상징하는 상징이 된 거예요. 잔디를 넓은 잔디 아주 잘 가꾼 잔디밭이 딱 깔려 있어야지 저게 귀족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왜냐하면 사실 잔디라는 게 뭐 작물을 아무것도 생산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뭐 다른 뭘 그죠 나무라도 심고 과실나무 심고 뭐 밀이라도 심고 보리라도 심으면 뭐가 곡물이라도 나오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도 예쁘게 관리하려면 또 노동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게 이 잔디를 깔려면 내가 돈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잔디를 넓게 깔고 관리를 잘할수록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사회적 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용하지 않으니까 더 네,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무용의 이 티를 내는 효과죠. 네. 네. 일종의 뭐 사치죠. 쓰잘데기 없는 거에 네. 돈 쓸 정도에 되는 그렇죠. 사람.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사치제죠. 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그냥 보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막 쓸 만큼 네. 나는 돈과 힘이 있다. 아,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잔디 깔고 싶네요. 집에? 네. 저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쓸데없는 거에 돈 좀 썼으면.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인데 단독주택 나중에 살고 싶으면 네, 저 앞에 잔디를 꼭 아니 깔겠습니다. 지금 그 베란다 같은데 인공잔디 한번 깔아봐요. 얼마 안 옛날에 해. 그래서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잔디 키우는 인형 있었잖아요. 네, 잔디 인형? 네. 그렇죠. 그거라도 그거라도 할게요. 안방에 잔디밭. 네. 네. 그러니까 이 잔디밭이 한마디로 이제 이 정말 푸르른 사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잔디밭이 뭐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 지금 좀 집에 문제가 있구나. 딱 보인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문화가 이제 하나의 귀족 문화가 되니까 결국 이제 뭐 이게 이제 근대가 되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부르주아들은 귀족을 뭐 나름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 귀족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게 하나 힘의 상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네. 법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 앞에 이제 잔디밭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힘의 상징. 우리 기관은 힘이 있어. 우리나라 국회 잔디밭 쫙 깔려 있죠, 그죠? 우리나라 예전 청와대 잔디 쫙 깔려 있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 기관 우습게 보지 말라고 딱 이런 거다 이거죠. 우리 이 정도 잔디밭 깔 만큼 우리가 괜찮은 힘을 갖고 있어 이런 거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소에는 거의 뭐 키보프드 그레스 아닙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 네. 딱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떠냐? 이제 사회적 이벤트가 열리고 할 때는 딱 한번 개방하는 거죠. 그죠? 무슨 파티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 과시할 때만 한번 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를 줘야지 권위라는 거는 금기에서 생겨나잖아요. 평소에는 못 들어가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해놨다가 그래도 한번 촥 해줄 때 이거를 풀어내는 게 내가 바로 이제 권력이고 권위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들어와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유발 하라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나 봐요. 네. 자기도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정말 그 잔디밭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데 오. 1년에 딱 하루 이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요. 그때 이제 하루만 딱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항상 금기를 둬야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미국 영화 보면 대학교 풍경에 꼭 잔디밭에 누워서 책 보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군요. 옥스퍼드는 그랬답니다. 네. 근데 금기를 이렇게 둬야지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권력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잔디가 영국과 프랑스 귀족의 저택 앞에 시작돼 가지고 일종의 권력, 지위, 경제적 부 이런 거를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귀족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자본가계급이 잔디를 깔고 이게 결국 낙수 효과를 일으켜서 중산층이 잔디를 깔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미국의 교회 중산층 저택. 네. 항상 그 잔디를 깔고 미국 영화 보면 맨날 그 죽어라 하고 밀고 다니지. 네. 아유. 특히 이제 잔디 깎는 모호가 나오니까 잔디 깎는 기계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중산층 입장에서는 할 만한 게 된 거죠. 노동만 내가 이제 일렬만 좀 고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멋진 딱 집 앞에 잔디가 깔려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산층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미국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주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집 앞 잔디를 깎는 게 하나의 루틴이 된 거죠. 그게 하나의 우리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일요일 되고 이러면 예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하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생활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 물론 어느 정도 대출금 갚아야 되지만 90년대 2000대 이야기입니다. 대출금 갚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차를 바꾸고 차를 사고 그다음 차를 사니까 지금까지는
동네 근처에 가서 뭐 식당을 먹다가 이제 차가 있으니까 자 교회에 나가서 이제 그 교회 가든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생활 문화가 바뀌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잔디밭이 딱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도 옥수수와 밀담으로 많이 재배된 작물이 잔디래요. 그렇겠지. 아. 그리고 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작물이죠, 뭐. 어. 근데 이걸 본따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슬람 세계도 그 우리가 말하는 두바이랄까, 도하, 카타르 도하 이런 데도 잔디 깔기 시작했어요? 잔디 쫙 간다. 그럼 돈이 더 들 텐데요. 근데 그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네. 이 정도로 우리 그래, 거긴 계속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돈, 예, 얼마나 계속 들어가요.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부의 상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바로 잔디의 역사를 이해하니까 아 내가 이제 집을 새로 이제 지었다. 집을 새로 샀다 전원주택. 과연 앞마당에 잔디를 까느냐 마느냐를 새로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잔디가 본래 이런 거였구나. 뭐 그것도 예쁘다 생각해 깔 수도 있고 아 그러면 꼭 뭐 잔디 안 깔아도 되겠네. 그냥 뭐 다른 식의 정원을 한번 도입해도 나쁠 건 없겠구만. 이게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구만. 앞마당에는 무조건 잔디 깔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럼 앞마당에 그냥 뭐 좀 모래도 좀 하고. 모래탄도 있고. 그러니까 밭에서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잔디가 좀 이쁘긴 이뻐.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 흙보다는 그렇죠. 나을 좀 것 약간 같아요. 푹신푹신하고. 네. 어떻든 이 잔디 역사를 알면 어떻든 새로운 우리가 좀 창조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럼 꼭 잔디 안 깔아도 되구나. 내가 결국 기족 흉내 내기구만.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반 흉내 놀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냥 모래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라요. 잡초를 그냥 제거해도 어쨌든 푹신푹신한 땅인데 굳이 잔디를 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비교군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모래 네. 깔아 그냥. 네. 아니면 뭐 그냥 자갈을 갖다 놓고 그냥 자갈로 그냥 해도.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발 하라리가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과거에서 풀려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의 자유라도 한번 만끽해 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근데 그런 역사를 좀 많이 우리가 공부하려면 어쨌든 좀 책도 보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많이 공부해야 되죠. 네. 네. 그 책 좀 많이 보려면 독서대는 또 필요하고. 아, 독서대 역사도 한번 해야 됩니다. 독서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러게요. 네. 우리한테 좀 선택의 영역을 좀 폭넓게 하기 위한 독서대 역사. 독서대는 과거 로마 시절에 그 책을 들어주던 노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네. 네. 하나하나 이렇게 책장을 넘겨주는 부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 있습니까? 다른 부의 상징이 있는데. 바로 네. 리드모아 독서대 아주 든든하게 여러분의 책을 받쳐주면서 여러분의 목 건강, 눈 건강을 네. 가장 또 확실하게 지켜주는 여러분의 충직한 노예가 또 이 리드모아 독서대 아니겠습니까? 네. 리드모아 독서대 더 많은 책을 더 건강하게 읽게 해주는 리드모아 독서대 네이버에서 리드모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독서대 같은 경우도 참 그렇게 보면 결국 그죠. 이게 부의 상징이었군요. 지위의 상징이고. 네. 그리고 노동 안 하고 책 보고 뭐 교양 쌓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의 상징입니까? 나를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나를 거죠. 귀족으로 만들죠. 네. 정신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의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네. 자, 그걸 위해서 한번 세계를 어떻게 이제 정복해 왔는지, 요거는 뭐 스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피엔스도 뭐 물론 사피엔스하고 또 좀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좋은 게 많습니다만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동물과 관련해서 인간은 오래 전부터 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동물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의 신과 같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개에게 발길질을 하고 뭐 한 나쁜 주인에게도 개가 그냥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죠. 신이니까 그 운명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근데 참 인간은 그렇게 공정하고 자비로운 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잡아먹고 맨날 그거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가장 약자에게, 약한 존재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기본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사실 가장 약한 존재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전적인 처분에 맡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니체가 뭡니까 마차를 모는 말에게 계속 채찍질하니까 그 말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느꼈겠죠. 진짜 인간이라는 게 초인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에 있어 갖고는 저 참 인간의 존재라는 것들, 말인의 어떤 저 느낌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연민과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뭐 우리도 저번에 정지용의 그 말시도 읽어봤습니다만 참 그러니까 짐승들을 우리는 좀 함부로 대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 짐승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신이다라는 관념을 떠올리기를 좀 의도적으로 꺼려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인간이 가장 약한 거에서 신같이 느끼는 게 전 개미인 것 같아요. 개미. 개미를 대할 때 네, 내가 네. 신 네, 같은 뭐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워낙 이제 차이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하나의 네.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렇죠. 네. 개미. 그렇죠. 그러니까 말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같은 아니 뭐 개미도 있고 이런 네.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제 개미를 그냥 그 사회를 항상 인간은 그죠 언제든지 내가 자지우지할 할 수 있다. 그 어릴 때 장난 중에 많은 장난이 개미굴 발견하면 네. 거기다가 물 가져가서 막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파괴적인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을 모방하는 거죠. 사실 참 네. 그런 거 보면 참 그렇네요, 그죠? 근데 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약한 존재에게 대할 때를 보면 사회 수준하는 게 예전에 그 소련이 그 몰락할 그때 80년대쯤에 네. 그 모스크바를 방문한 여행자가 관찰한 기록에 따르면 그 지하철에서 아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빽빽 울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울 때 뭐 애가 뭐 어디가 아프냐 뭐 이런 거 엄마가 되게 당황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같이 탔던 모스크바 시민들은 그냥 그 부모를 째려보고 나중에 막 말까지 하더라 이거죠. 저 애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그거 보면 이 사회가 지금 이거 망하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이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다른 사회적 존재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고 그 반응을 보고 있으면 그 사회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짐승이 하는 거 보면 그 호모 사피엔스 이제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정말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지구상에 지금 출현한 생물 종 중에서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새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인류새. 보통 우리가 지질학에서 대기새 해가지고. 뭐 충적새 네, 뭐 네. 이런 거 있는데. 네. 근데 왜 이런 지질학적 원가가 있었냐면 지난 7만 년 동안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일종이 혼자 힘으로 지구 생태계를 다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없앤 소행성의 영향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지구를 네. 변화시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새란 말 쓸 만큼 호모 사피엔스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왔다. 근데 뭐 좋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태계에 상당한 지금 위협이 되고 있겠죠. 소똥구리가 없어졌대요. 새똥구리. 네. 한국에. 소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스팔트로 다 깔리고 뭐 아. 볼 동물도 없어지고 등등등. 옛날에 참 길에 소똥 뭐 말똥은 좀 그렇고 소똥 뭐 이런 거 참 많았었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그거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전엔 도로에 도로교통법에 보면 우마차 네. 이런 것도 있었거든 조항이. 우마차가 그 통행하는 게 뭐 도로 그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만 걸어 나가도 조금만 하여튼 도시를 벗어나도 네. 그 소들 걸어 다니는 게 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소라는 게 오로지 그냥 우리가 먹기 위한 그 길러지는 소 어디 갇혀 있는 우리에 갇혀 있는 그거 말고는 돌아다니는 소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노래도 그 소달구지 몰고 가던 길 시골길은 마음의 고향. 너무 오랜 노래인가요? 네,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만 네. 소를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간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그러니까 소행성의 위력을 버금간다니까 이건 무시무시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하우저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애니미즘 같은 경우가 딱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 하우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그 애니미즘이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실 동물하고 동등하다고 봤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모든 데 영혼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애니미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너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화들이 나오는 거죠. 동물하고 이제 인간은 말 그대로 대칭인 거죠. 서로 교환 가능한 거죠. 우리 말 그대로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동물하고 인간이 서로 교환 가능하다는 거. 평등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거든, 사실은. 뭐 신화를 좀 다르게 네. 분석해보면. 자,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에 뭐 그랬겠죠. 그때 여기서는 이제 애니미즘을 수렵 채집하고 연결하거든요. 하우저 같은 경우는 그 좀 다르게 보는데 수렵 채집에서는 주술로 보고 애니미즘은 농사로 보지만 여기서는 이제 애니미즘을 수렵 채집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에 그 집단 해봤자 뭐 수십 명 아니겠습니까? 수렵 채집할 때는. 근데 동물은 수천 마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동물을 어떻게 관찰하고 잘 연구를 해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 동물에게 끊임없이 뭔가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네. 뭔가를 시도했다 이거죠. 요즘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책에서는 농사를 지면서 그 애니미즘 신화가 깨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단일신, 신의 어떤 유신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신화가 결국은 아담과 이브의 신화라고 봐요. 아담과 이브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애니미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애니미즘을. 그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그 창세기 신화에 보면 네. 동물하고 말하는 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뱀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뱀의 어떤 그것도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는 수렵 채집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는 수렵 채집한 낙원 아닙니까? 그냥 나무 열매 따먹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거기서 쫓겨났다 이거죠. 그 쫓겨나서 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야만 빵을 먹을 수 있다. 농사 지어라 이거잖아요. 그 농사란 노동이 고된 노동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농사는 우리는 지금 농업은 친환경적으로 보는데 다른 쪽에 보면 농업은 상당히 반환경적이죠. 멀쩡한 그 숲에다가 인위적으로 논밭을 그죠 만들어 가지고 들에다가 우리가 먹을 걸 위해서 사실 인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또 농업이 상당히 반자연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것은 이제 농업과 유신론이 연결되면서 이제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짐승을 유신론이 되면서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신에게 위탁받은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셈족 그 뭐 아랍 유대 네네. 다 셈족입니다만 그 셈족 언어에 이브가 무슨 뜻이냐면 뱀이래요, 뱀. 이브가 뱀이란 뜻이에요. 암컷 뱀도 되고 뱀이란 뜻도 되고. 사실은 그 흔적이 결국은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파충류에서 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왜 뱀을 자기 그 토템으로 모시는 부족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이 현대인들도 파충류를 인정하죠, 조상으로. 우리 파충류의 뇌 이러잖아요. 가장 작은 그 손에 있는 쪽. 뇌간 네네. 가장 그 숨과 여러 가지 가장 본능을 네네. 담당하는. 네. 거기서 파충류의 뇌에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제 변연계 감정을 담당하는 포유류의 뇌가 되었고 이제 대뇌 피질, 심피질 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이 성경이나 이런 신화를 보고 있으면 결국 애니미즘은 하나의 인간과 동물의 동등성을 어떻게 보면 그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보듯이 이제 결국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이후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신만 신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결국 인간에게 이제 자리를 준 거죠. 너희들이 짐승을 다스려라. 우리가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 이제 자리를 네. 이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농사 짓는 것하고 가축화가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완전히 이제 애니미즘하고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가축화가 되는 거죠. 길들이 그러니까 뭔가 대등한 관계에서 완전히 네. 이제 지배하는 관계로. 길들이는 거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도 그 수백만 년 동안 거쳐왔던 그 본능, 욕구,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에도 여러 가지 그 뭐 파충류의 포유류의 뇌 하듯이 이런 게 사회 가지고 있는데 그 동물도 그런 것들이 그 욕구들이 분명히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먹을 거 많아도 단 거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옛날에 우리가 수렵 채집할 때 무조건 열매 뭐 과일 같은 거 보면 무조건 꿀 같은 거 보면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그 몇만 년 전 그것도 지금 다 우리한테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동물이 수백만 년 전께 안 남아 있겠냐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축화를 하면서 네.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동물들에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제 짐승에 관한 이런 것들을 사피엔스도 그렇고 참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럼 동물이나 인간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을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계산을 하고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릴 때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알고리즘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알고리즘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A 포트를 찾고 뭐 그죠? B를 네. 찾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그 찾아가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 그게 알고리즘인데 이제 짐승도 그렇게 따지면 사람보다 좀 덜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짐승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근본적으로 포유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미와 새끼의 유대감을 그 무시하면서 지금 세계가 이전에 애니메이션 세계는 아주 알록달록한 총천년색 필름이었다면 딱 이제 농업이 되면서 유신론의 세계가 되면서 이제 신과 인간만 나오는 흑백의 이제 세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아까 말씀드린 결국 흑백 영화에서 신은 인간에게 이제 주인의 자리를 주는 거죠. 이 지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그죠. 너희가 번성해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아담에게 뭐 동물 이름도 지어주고 그런 명령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그러면 이 논리는 뭐냐? 왜 인간에게 그러면 그렇게 지배적인 지위를 줬냐? 네. 백권을 줬냐니까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이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을 줬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불멸의 영혼을 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를 여러 개 다 했지만 창조의 정점이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와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의 숨을 불어넣어줬다. 너에게 영혼을 줬다 이거죠. 영혼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최고의 이제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빼고 인간은 가장 이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농사를 그래서 지었는데 서로 이것만 주면 안 되잖아요. 주고 받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계약 관계가 뭐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수확물을 바치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결국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가장 유대의 경우에 이제 제물들을 바치는 거죠. 살아있는 짐승들을 번제물로 처음에 사람도 바쳤다가 네. 이제 짐승으로 많이 바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인 농업 계약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신화로 봐요. 노아의 홍수. 네. 홍수가.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본래 이제 그 당시 중건동 지방에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있었다고 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역사상 오랜 그 문학 작품을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보잖아요. 네. 한 4,000년 전 그 당시 홍수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데 네. 그 이제 뭐 길가메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 전에 전사가 잠시 그러니까 본래 이제 신들이 인간을 죽였잖아요. 뭐 다 죽이고 나니까 홍수를 해가 다 죽였는데 제사를 지낼 존재가 없잖아요. 이 큰일 났다 했는데 그때 마침 엔키라는 그 수메르의 신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물의 신이죠 사실. 그 엔키가 내가 다행히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에게 일종의 방주를 만들어 갖고 짐승들하고 다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동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노아의 이제 홍수라는 게 사실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신화 구조를 반영한 거겠죠. 노아도
결국 이제 아라라 산에 내려가지고 비둘기가 뭐 네.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재단을 짓고 이제 동물을 번제물, 이제 제물로 바친 거죠. 그 제물로 바치니까 주께서 냄새를 맡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인간이 악하다는 이유로 이 땅에 저주를 내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약간 뉘앙스가 그리고 신들도 흠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고기 냄새가 얼마나 좋냐 이거죠.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런 데도 보면 신들에게 이제 소를 바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장을 이렇게 꼬가 바치잖아요. 네. 그럼 이 냄새 좋잖아요. 그 살코기는 자기들이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살코기는 자기들이 먹어요. 아 내장을 바치고 네, 내장을 구워가지고 쫙 올리고. 내장 특양은 좀 괜찮은데. 특양이요? 예. 그왜 특양 네. 구이 네. 그거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죠. 저는 다 좋아해요. 아 대창. 대창 좋아하죠. 곱창 좋아하죠. 곱창 좋아하시고. 얼마나 맛있게요. 저는 뭐 대창 곱창은 조금 싫어요? 예, 양은 좋아합니다. 오. 네. 먹을 줄 모르시네. 대창 곱창은 조금 저랑은 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네. 이제 신들한테 이렇게 바치고 그렇죠. 정작 고기는 자기들이 먹고. 네. 네. 이거 안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기를 어떤 고기를 먹었을까? 바로 아유, 소선당. 소선당. 네, 소선당. 잠깐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소선당 한우, 툭불 한우를 맛있게 즐기는 법. 이제는 소선당 한우로 가격 부담 줄이면서도 네. 입에는 최고의 또 소고기를 넣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네. 소선당 한우,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는 네. 소선당 나오죠. 한우와 네. 소선당 한우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주변 분들께 선물도 좀 하시고 5월 가정의 달에 특히 선물하기 좋은 게 한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소선당 한우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곱창도 있죠? 네, 사골국물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벌써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인간은 우월하고 동물은 가치 없다 이런 관념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대가 열렸어요. 다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동물을 침묵시킨 거잖아요. 동식물을 애니미즘을 없앴으니까. 네. 근데 이제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나면서 신도 침묵시켜버린 거죠. 인간은 이제 신도 침묵시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로 이 산업혁명, 과학혁명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똑같은 사과인데 아담과 이브의 사과가 아니라 뉴턴의 사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뉴턴의 사과는 이제 뭡니까? 결국 여기서의 신은 뉴턴인 거죠. 뉴턴이 네, 법칙을 네, 발견하고 법칙을 정식화해 내니까 이제는 뭐 뱀과 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이제 뉴턴이 그죠? 그 호기심 때문에 이제 정말 파라다이스를 가는 길을 스스로 이제 인간이 찾아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주의 법칙을 찾아내면 네.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때 과학혁명이 나면서 그 미분적분, 뉴턴이 바로 이제 미분적분에도 기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라이프니츠하고 그걸 했습니다만. 자, 뉴턴 같은 경우가 이 미분적분이 뭘 뜻하냐면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미분적분이요? 네. 미분이란 게 뭡니까? 순간적인 변화율이잖아요. 네. 우리가 순간적인 변화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운동의 그 순간의 속도. 순간 속도 알기 힘들잖아요. 우리 아는 건 평균 속도잖아요. 속도는 뭐 시간분의 거리 해가지고 평균 속도 그 순간을 어떻게 아느냐. 근데 미분을 가지고는 알 수가 있잖아요.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를 0으로 가깝게 한다 할 때 거리를 0에 가깝게 할 때 그럼 순간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게 미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말하는 y는 x 제곱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x 해가지고 그 변화율이 바로 순간 속도가 이제 물리적으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아는 척하면 돼요. 그래, 고기 끄덕이면 돼? 네. 이렇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우주의 처음과 끝을 우린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러면 날아가는 저것도 우린 계산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욕망들의 신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인간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신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신이 사라지니까 네. 그것도 인간이라는 건 아까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 질서를 유지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어떻든 교회나 이런 그 가톨릭을
랄까 이런 교회나 성경을 통해서 권위가 만들어져 왔는데 그 권위가 사라진 세상을 어떤 권위로 갖고 다스려야 되느냐. 그럴 때 나온 게 결국은 인본주의 종교라는 거죠. 인본주의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라는 게 초자연적 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쓰는 종교라는 것은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권위, 믿음 이것들을 이제 신화 이런 게 바로 종교라는 종교다. 거죠. 그러니까 이때 종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상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상상 속의 이야기. 대신 이제 그 상상 속의 이야기라도 권위를 갖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뭐 사피엔스도 그렇고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호모 사피엔스는 삼중의 현실에 산다 했거든요. 이중 현실도 아니고. 네. 첫 번째 현실은 뭐냐면 객관적 실제죠. 객관적 실제. 객관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고 저떻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 게 객관이에요. 자, 내가 지금 저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 컵을 찢어버릴 거야. 근데 내가 생각만 아무리 한다고 저 컵은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 실제가 있는 거죠. 우리 분명히 네네. 객관이랑 이 세상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주관적 실제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고통, 불안, 두려움. 남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혼자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떨려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남들한테 이걸 뭐 그냥 겉으로 이제 전달해 줄 수는 있겠죠. 내가 지금 웃는다든지 운다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나의 주관적 경험이고 네. 내만이 그건 실제한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상호주관적 실제가 있다는 거죠. 상호주관적 실제. 상호주관, 인터서브젝티비티 해가지고 이런 거죠. 자, 우리 삼성, 신, 기독교, 한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있죠?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사람 그게 사람으로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닌데 있죠, 그죠? 객관적 실제라고 하는데 객관적 실제가 우리 감각으로는 감독할 수 없잖아요. 감각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 주관적인 경험만은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의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 대한민국, 중국, 그죠? 그런 것들이 종교, 기독교, 불교. 근데 우리 딱 그거 할 때 우리 각각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가 있죠, 그죠? 이 어떤 지역에 아니 특정 집단이 공동적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상호주관적 실제예요. 돈이라는 거, 한국 돈을 있잖아요. 우리 달러를 믿고 우리 원화를 믿잖아요. 엔도 믿고 원도 믿고 위안화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작동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야, 내가 이거부터 지금 이게 내 돈이야, 나의 돈이다 하면서 내 종이 쪼가리가 100만 원 써가 주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럴 거잖아요. 한국은행권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네. 우린 반드시 한국은행권이라는 게 찍혀야지만 돈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시 똑같잖아요. 똑같은 종이 가지고 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권을 만들고 그냥 우리도 똑같은 종이가 만들 텐데 절대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위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냐? 상호주관적 실제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위조한 거니까. 상호주관적 실제는 우리 모두가 상상 속에서 그것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걸 믿으면 그분한테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면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버리면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그 십자군을 모집한다 이럴 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세 무슨 기사가 보도행인가 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용기를 발휘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격분하는 거죠. 나가 가겠다. 교황님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 그래서 교황이 완전히 정말 신성불가침의 존재였다 이거죠. 오류가 없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에요.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똑같은 동네지만 여기는 신교가 들어왔어요. 똑같은 자손인데 이제 신교를 믿어요. 네. 교황은 한마디로 악마와 같은 놈이야. 우리 신교의 입장에서 우리 신교를 완전히 탄압하고 똑같은데 또 관념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만약에 뭐 예전에 있었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믿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냥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주관적 실제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것이 그 대규모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주 유연하게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보다 힘도 약하고 했지만 문명을 만들어냈고 벌이나 개미도 얼마나 잘 만듭니까 군집을. 근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연성이 있다 이거죠. 걔들은 그냥 본능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유연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이 상호주관적 실제라는 것들 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하나의 어떤 거대한 문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상호 주관적 실제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군요. 네네네. 객관적 실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주관적 실제는 뭐 개인이 이제 느끼는 거긴 그렇습니다. 한데 예. 다른 사람 누구에겐가 정확히 전달하기는 좀 애매한 네네. 말로 뭐 표현이야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호 주관적 실제라는 게 결국 사회와 예. 이 전체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네.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호모 사피엔스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피엔스에 조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언어가 가진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이 가진 세 가지 기능.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영진 씨가 주로 말하지만 저 강 저편에 호랑이가 있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정보를 전달하고 네. 정보를 주고 뭐 저 강 저편에 우리 사냥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서로 전달하고 지시하는 기능들. 네. 두 번째가 뒷담화 이론이죠. 왜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하냐면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해야 되거든. 아니 인간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생활을 안 하면 우리 살 수가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사회생활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평판을 잘해야 되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뒷담화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애인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발이 발전했다는 거죠. 인간은 정치를 하는 생물이니까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뒷담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집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수가 그 덤바의 수라 해가지고 인류학자가 인간이 뭐 좋든 나쁘든 하여튼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좋든 나쁘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친구는 150명 이상을 못 넘어간다고 봐요. 150명 이상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당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3,000명. 그것은 그냥 있는 거죠, 그냥. 그냥 우리가 어떻든 좋든 나쁘든 내 에너지를 투여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계가 가진 최대 숫자는 150명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그 연예인들도 네. 이제 뭐 늘 뭐 톱스타도 있고 뭐 얼굴 보면 아는 연예인들도 있고 이름까지 아는 연예인들 등등 이제 있는데 네. 그 숫자가 늘 대충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나는 연예인들 뭐 있겠죠. 네. 근데 한 10년 전에도 그 명수가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훨씬 더 스타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훨씬 더 우린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네. 그렇지가 않고 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숫자가 우리에겐 몇 명 정도는 이제 이름은 알고 이름까지도 알고 몇 명 정도는 얼굴은 대충 알고 아니면 이제 뭐 본 것 같고 뭐 네. 요게 이제 비슷비슷하다. 네. 그리고 뭐 군대 같은 경우도 대대 숫자가 뭐 150명? 네네네. 그리고 뭐 회사 같은 경우도 한 150명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약간 뭐 분부를 좀 나누든지 해서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네.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도 한 150명 정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조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50명 안에서 운영되는 원리를 그 이상 넘어가서 같이 계속 고집하면 그건 되게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죠. 1kg 커피 직원분이 한 150분 정도 되지 않았었나. 1kg 커피는 1,50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치는 있으시나 네. 그래도 이제 한 150분 안쪽에서 아직까지는 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1kg 커피 사랑하는 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커피를 전달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1kg 커피. 고맙습니다. 늘 저희 또 일당백과 함께 해주시고 네.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제 바로 뒷담화 이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만 갖고는 이제 인간 사회는 발전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귀신 이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념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바로 말한 상호주관적인 실제. 이거를 다루면서 결국 인간은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진 거죠. 너하고 나하고 생명부지라더라도 우리가 너 어디 출신 너 뭐 같은 무슨 말했고 우리가 대학에 갔다 이거죠.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같은 학교 학생이면 같은 공동의 목표가 있고 대기업 회사를 들어갔어요. 정말 전국 전 세계에서 많이 몰려왔지만 같은 회사원으로 이게 같은 보이지 않는 삼성이라는 그 상호주관적 실제 속에서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또 유엔들 유엔 평화유지군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와 있는데 우리 같은 평화유지군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상호주관적 실제를 갖고 같이 사람들이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오늘날 저 우주까지 인간이 우주선이 나아가게 되고 정말 뭐 4차 산업혁명까지 만들어낸 원동력이 인간이 이런 대규모 협력을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언어에 갖고 있는 그 일종의 귀신 이론.
진짜 귀신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귀신을 믿으면 된단 말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100만 명이 꾸고 1000만 명이 꾸면 그건 현실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죠. 사실 귀신 이론이에요. 언어에서. 그래서 뭐 귀신으로 표현되는 하여튼 그 개념이랄까 하여튼 그 서로 알고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든 아니면 네. 그것을 서로 뭐 만들기 위해서든 그렇게 인간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뭔가를 발전시켜 나왔던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고 언어의 또 발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우리 저번에 거울 이론도 네. 그 내려훔친 소설가 했습니다만 그 거울 이론이 왜 그렇게 나왔냐 이거죠. 그리고 인간이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거울 이론이 나온 거거든요. 좀 더 너를 알고 싶다 이거죠. 좀 더 너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유명한 랭보는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타자다. 나는 타자라고. 나는 남이다 이거죠. 타짜 아니고요. 타자는 아니고. 타자. 그러니까 나는 타자다 이거죠.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다 이거죠. 나는 너다. 거울 이론으로 치면 오히려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거울 이론이니까 나는 너다. 너가 나고. 뭐 나는 독일어 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일 때 나는 나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내가 나일 때 나는 너일 수가 있고 내가 너일 때 나는 나일 수 있고 하여튼 나와 너라는 게 크게 그 구분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의 세계에서는 계속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의 은유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사람과 사물까지 같다라고 보는 게 시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바로 언어의 기능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시인들을 왜 이제 하나의 신비한 어떤 뭐 영감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언어의 귀신 이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언어와 사물 사이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묘한 보이지 않는 관계를 파괴내니까. 그 은유를 통해서 파괴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늙은 이제 노인이 아주 늙은 누런 호박을 보면서 호박에 자기를 비유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호박과 늙어가는 나 사이에 그렇지만 호박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 늙은 호박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것들을 푹 구워가지고 호박 중탕을 하면 얼마나 몸에 좋고 마찬가지 늙은 나의 어떤 지혜나 경험들이 또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사실 이 귀신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 뭔가 뭐 오이라고 치고 오이 맛있는 오이 네. 등산할 때 가져가면 아주 훌륭한 식량이 되기도 하고 네. 오이를 들고 찡긋 한쪽 눈을 감으면 뭔가 또 야한 상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전혀 아니었을까요 이거는? 요 오이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가지 좋아요. 가지는 괜찮을까요? 네, 가지 괜찮습니다. 가지를 보면서 한쪽은 살짝 이렇게 잉크 한번 해주면 네. 서로 또 통하는 이런 상호 주관적 실제가 네. 인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듯이 이미 시간이 1시간이 또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아직 네. 호모데우스는 네. 머나먼 여정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이 네. 책을 포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 3부가 가장 이거는 궁금했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면 넥스트 위크 네. 예, 그때 한번 다시 저희가 다뤄드리면 어떨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한 3부로 이렇게 가시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마무리만 하고 네. 오늘 시간은 좋습니다. 정리를 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 어떻든 간에 가축을 만들었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그래도 가축은 같은 그래도 하나의 식구 개념으로 그냥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마구간이랄까 축사랄까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간이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근대가 들어서서 이제 인간이 신까지 침묵시켰잖아요. 인본주의, 말 그대로 자유주의, 사회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렇게 나오면서 인간이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존재다. 호모사피엔스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야말로 모든 권위와 가치의 원천이다. 이렇게 인간이 최고가 되니까
인간이즈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에브리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짐승을 단순하게 그냥 집에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장식 축산도 이제 허용된다. 이거 정당화한다. 우리가 이제 최고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런데 이제 이 짐승을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짐승을 돌보고 짐승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짐승은 우리에게 복무해야 된다. 마치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그죠? 쌀, 밀 수확하듯이 얘들 그냥 좁은 데 밀어넣고 우리는 고기 없고 계란 없고 우유 없고 하듯이 이렇게 막 공장식 축산도 이제 정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유발 하래 같은 경우는 뭐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 동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참 토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새로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뭐 그 동물권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고 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들이 그것도 발명된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연법이 있고 그리고 자연법에 바탕한 자연권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권에서 기본적인 인권에서 이제 행복 추구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짐승의 동물권도 나온단 말이죠. 권리가 갈수록 확대돼 가고 있는데 네. 유발 하라리 입장에 그렇게 봐요. 이게 결국은 왜 동물에게 갑자기 관심을 가질까? 이 호모사피엔스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 이 새로운 호모데우스의 시대에 자기들이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이용해 먹었던 동물의 신세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진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대가 만들어내는 초인적인 프로그램이 그리고 지금 우리의 평범한 호모사피엔스를 완전히 이제 그 가치가 낮추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전에 뭐 V라는 미니 시리즈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 인간 잡아먹는 거였죠, 그죠? 외계인 파충류 외계인이 V 봤어요? 쥐를 잡아먹었던 인간도 안 잡아먹었나요? 인간도 잡아먹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은 모르겠네요. 그냥 진짜 쥐는 먹었고 예. 인간은 그냥 노예화 시켰던 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신사가 다이아나. 네, 예. 그 사각턱 다이아나.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여성 이제 등장인물들 자기가 그 누나가 엄청 잔인한 네. 누나예요. 네. 외계인 아마 거의 두목급이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보스급이었는데. 그 누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진짜 인간도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농업의 혁명과 산업혁명에서 그 동물들을 지배하고 동물들을 그냥 완전히 공장의 어떤 산업화의 존재로 다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함부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무의식적인 불안감들이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인간들이 호모사피엔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렇게 동물들을 지배해왔고 네. 그리고 현재 한 1000년간 그 인본주의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인간을 그렇게 인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어 왔고 이게 진짜 이제 지금의 시대 말 그대로 기술 인본주의, 데이터 종교의 시대에 네. 과연 이제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자, 호모데우스. 네. 부제가 재밌습니다. 미래의 역사. 네. 미래의 역사. 역사의 미래도 아니고 미래의 역사. 네. 과연 유발 하라리는 어떻게 인간의 미래를 보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소개해드린 책들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혹시 먼저 읽어보시면 또 저희 방송 내용과 비슷하게 또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호모데우스 3부 완결편을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